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다 결혼들 많이 하셨는데 결혼 정말 잘했다 이러신 분은 의외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결혼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는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하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 통계 조사를 해보면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 문제로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럼 정말로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가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협의혼할 경우에는 뭐 경제 문제건 성격 차이건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재판장에 와서 판사님, 저희 부부가 성격이 좀 안 맞습니다. 이혼시켜주세요. 그럼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입증하세요. 뭐로 입증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이혼을 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세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 840조를 보면은 6가지 이혼 사유가 돼 있어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폭행, 폭언, 무시예요. 상대방이 나를 가끔 때립니다. 아니면 욕설을 합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저희 집 가족을 무시를 해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법정 가서 판사님,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내가 저에 대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만 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판사가 또 그래요. 입증하세요. 아니, 뭐를 입증해요? 남편이 때렸다는 걸 입증하세요. 아내가 욕했다는 걸 입증하세요.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항상 재판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예요. 증거 하나가 100명의 변호사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때렸습니다. 때렸으면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막 때리면 여기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난 사진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면 될 거예요. 근데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 말고 상해 진단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상해 진단서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상해 진단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란에 왜 다쳤습니까? 의사가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대답하는 거, 아내가 남편이 때렸습니다. 아내가 때렸습니다. 이렇게 상해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좋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바람을 몰래 피는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뭐 흥신소를 의뢰해가지고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 이제 사생활 뭐 뒷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법이 돼서 큰 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흥신소 의뢰하는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뭐 그 증거를 말하려면 그냥 아내가 직접 남편이 뭐 하는지 좀 주시를 해보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 핸드폰을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카톡이라든지 뭐 사진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제 열어가지고 뭐 증거 사진을 찍고 그걸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남편이 아내가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이 비밀번호를 몰래 이제 풀었다. 그 경우에는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샤워했을 때 비밀번호 걸리지 않은 핸드폰을 잠깐 보는 건 괜찮지만,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몰래 이제 열었다. 아니면 요즘엔 지문으로 이제 열잖아요. 남편이 잘 때 지문을 몰래 핸드폰에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는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와 이제 부부니까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물론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통해야 되지만 이 잠자리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장기간 동안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를 내야 됩니다. 아니, 아내가 잠자리 거부하는 거 어떻게 증거를 낼까요? 뭐 판사가 뭐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렇게 지나간 일을 나중에 이제 재판 당시에 입증하려면 과거를 회상해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내한테 당신과는 도저히 못 살겠어. 왜?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부부관계도 거부했잖아. 2년 동안 우리 잠자리 한 번도 없었잖아. 이거를 이제 유도해가지고 이제 녹음, 약간 치사한 방법인가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힙니다. 아니면 시누이가 너무나 미워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장모님 성화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나 좀 저를 괴롭힙니다. 좀 이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장서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장모님이나 이제 그 장모님 집에서 키워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장모님이 이 사위 집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장모가 사위나 며느리한테 부당한 대우하는 거를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 문자라든지 그런 입증 자료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민법에 이제 6가지 이혼사에 대해서 원고가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원고가 유책 배우자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침 배우자가 몰래 이제 뒤로 캐가지고 증거를 잡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죠. 부부 사이 이미 깨졌고 상대방도 계속해서 잘못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이 99가지를 잘못을 했어요. 맨날 아내를 때리고 자기는 바람을 피고 막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했는데, 아내는 착해가지고 그런 남편의 잘못한 거를 하나도 증거를 잡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이제 괴롭혀가지고 집 밖을 잠깐 나가서 한 번 딱 실수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딱 증거를 잡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 두 사람이 만약에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기는 경우예요. 남편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아내에 대한 증거를 이제 잘못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부가 정말로 이제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득이 이혼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이혼을 할 때 어떤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이 어렵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의 경우에는 진단서라든지 사진, 폭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이라든지 폭언한 녹음이라든지 아니 문자라든지 이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지만 역시 또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혼을 꿈꾸시나요? 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최고의 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혼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4번째 시간으로 의약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겪은 사건으로 고객사인 A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해서 제조, 수입, 판매까지 일관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 개발은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임상연구를 목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사로서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10년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해외 기업이 국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그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A사는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을 했지만 특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던 것입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상 초기의 연구 성과를 특허 출원에 권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연차료만 납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에 A사는 계속해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B사와 라이센스 교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교섭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B사도 이 사건 프로젝트가 막대한 이윤을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사에게 라이센스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A사가 그동안 10년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을 B사는 알게 되었고 A사가 특허 라이센스를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B사는 이 프로젝트를 독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A사는 B사한테 아주 좋은 소스만을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B사는 A사한테 거절의 의사표시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를 했고 A사는 결국 10년간 준비한 이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선행 특허 조사를 통한 회피 설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회피 설계 가능성이란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보고 구성 하나를 생략한다든가 치환을 해서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행기술을 조사를 해서 서행특허가 만약에 있다면 특허권자와 교섭을 먼저 하고 다행히 선행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줘서 특허 실시를 주고 서행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만약에 특허권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회피 설계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해서 회피 설계를 할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특허권자가 라이센싱을 만약에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회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회피 설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회피 설계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또한 경쟁력 유무, 품질 확보, 개발 기간 등 종합적으로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특허료 지불과 회피 설계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비교해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 설계를 함으로써 특허 실시료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시료를 특허권자한테 주더라도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품질 높은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라이센스 교섭과 회피 설계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회피 설계를 통해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특허권자 특허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준비해서 대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회피 설계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협상력도 굉장히 증가돼서 특허 라이센스 협상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네 번째 시간으로 의약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특허 기술을 조사를 해서 특허 분쟁 가능성 및 회피 설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피 설계하는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한테 정당한 실시료를 주고 기술을 이전받아서 품질로 좋은 제품을 조속히 런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 런칭 전에 선행특허 기술을 조사를 해서 향후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여름이 되면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최근에는 미투 운동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분야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이번엔 성범죄 형사 고소 시의 유의사항 그리고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요. 성폭력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세모나 정액 지치, 반항할 때 생기는 상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그리고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물에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산부인과에서 정액을 채취하시거나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후에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차트 등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중 상당수는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면서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적절한 용어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 현출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시부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기능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꼽히는데요. 무고의 목적은 보복이나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질문이 반복되고 또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에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진술해서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겨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를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나거나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되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하할 것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법령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여부, 2인 이상이 합동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텀블러나 소라넷 같은 인터넷 SNS를 이용한 경우 등에 따라서 형법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한 법령을 기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고소가 진행되고 나는 중간쯤 됐을 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피의 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행의 정도, 그리고 상대방의 직업, 재산 능력에 따라서 500만 원이나 1억 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위자료 항모, 그리고 휴업손해, 치료비 등으로 나누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 전과가 남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수사기관의 수사 경력 자료로 5년간은 남아있지만 범죄 조회 경력에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보진 않고요. 외부인이 알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의 전력은 어떻게 쓰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추후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여유로 해당 기소유예 처분받은 자를 조사를 하게 돼서 내부적으로 수사 경력 조회를 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때 경찰과 검찰은 위 경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후 동종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기소가 될 경우에 법원은 상습성의 자료를 보고 이를 판단할 때 상습성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걸린 사람도 성범죄자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단속된 사람을 성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이 돼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만 성범죄자로 봅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는 취업 제한 등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원 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확정 재판이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재고소가 가능하고요. 또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지만 처벌만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제 성범죄 형사 고소 시 유의사항의 키포인트는요.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향후 무고죄로 처벌되시는 일을 피하실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적용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의 결정과 정당 공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소속 당선자도 많았지만 갈수록 인물보다는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다원화된 민의를 집약하고 여론화하여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중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합니다. 이 형성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여부는 결국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지역구와 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군의 최다 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이를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가 없는 단순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도록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해당 지역의 다수만이 대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데 요즘은 지역구 의원 투표와 별개로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있어 아직 지역적으로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신규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입니다.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일이 되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고 지역구별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가 최대 1대2가 되도록 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거구 내에 인구가 많을수록 투표 의사의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지역구는 자치구, 시, 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구별로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1-나 후보, 2-다 후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란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입니다. 대선은 선거일부터 24일 전부터 2일간, 총선과 지방선거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2일간 서면으로 그 선거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사람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일정 수의 추천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당 공천이 중요하지요.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자기 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는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정당 내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당내 경선을 거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당내 경선도 내부 지지 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군의 인지도가 높아도 당내 지지세가 약해서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후보자가 되는데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의 50%를 여성으로 하여야 하고 매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례 1번은 무조건 여성 후보자가 됩니다.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대표자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 정책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예비 후보자는 뭘까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비 후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고 해도 선관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소속이든 정당 공천이든 일단 예비 후보는 후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힐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예비 후보로 등록할까요? 이는 현직에 있으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과 신규 도전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자는 의정보거나 기존의 홍보수단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지만 도전자는 선거운동에만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유권자에게 매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제를 두어서 제한적인 방법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두 번째 시간 후보자의 결정과 정당 공천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정당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선거구에 따른 다수대표제와 정당별 비례대표제가 같이 있다. 셋째, 현직자와 도전자의 선거운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비 후보제가 있다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뉴스를 보시면서 또는 예비 후보에 관련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이 세입자가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그대로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물론 건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물을 팔고 사는 사람과 임차인 모두 모여가지고 그 기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새로운 건물주가 넘겨받는다라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바로 이런 부분은 그런 합의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합의가 없을 때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의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자, 만약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대항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반대로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이 바탕을 두게 됩니다. 보증금, 그다음에 월차임, 월세, 그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약속들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 다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인 겁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 마음대로 계약의 주체를 바꿀 수가 없게 되겠죠. 종전하고 동일한 임대차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임차인을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변경되게 되면은 월세를 지급하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임대차 목적물,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자동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바뀐 건물주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임대인 승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임대인 승계라는 것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장점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순차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먼저 주거용 주택,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데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할 때부터 해당 이 건물 주거용 주택이 되는데, 해당 주택이 그 변경될 때 세입자는 전입신고, 우리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데, 이 전입신고와 점유 이전, 다시 말하면 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 임차인은 대항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상가 점포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훨씬 그거보다 늦은 2001년도에 들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할 때 뒤늦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 상관없이 대항력을 인정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대항력 인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후 2015년 5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을 하면서 비로소 이런 차등이 해소가 된 겁니다. 결국 그 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대항력 적용이라는 것이 2001년도 이전에는 아예 전혀 불가능했고, 그러다가 2015년 5월 개정 이전에 보증금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허용하는 그런 과정을, 변청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건물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기간 도중에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고, 우리가 명도 청구라고 하는데, 또는 기존의 차임을 몇 배로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는 많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가 그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되면 양도인, 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고, 기존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 청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권리관계에 세입자는 놓이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런 대항 요건,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와 그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부분을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세입자가 그런 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저당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이 형성돼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만약에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그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순위 권리자의 보호, 선순위 담보권의 보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매가 아니라 그냥 사고 파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간의 합의라든지 또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바뀐 소유자가 대항력을 떠안아야 될 의무를 가지지만 경매로서 이게 넘어갔을 때는 담보권의 보호를 위해서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인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키포인트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될 때는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 청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기존 건물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리 관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기존 건물주의 어떤 자력 이런 부분에 의존하지 말고 그 물건 자체의 어떤 담보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권리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